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미국의 인텔사가 이스라엘에 32조 원 규모에 이르는 반도체 공장 건설에 나섭니다. 지난 1분기 최대 분기 손실을 기록한 인텔이 생산 설비 확장을 감행하기로 하면서 국내외로 설비 투자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 특수를 앞둔 게임 업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야심작을 줄줄이 출시하면서 오랜 신작 가뭄 해소에 나섭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얼어붙은 중국 판호 발급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춤했던 게임주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뜰폰 살리기에 열을 올리던 통신사들이 최근에 선풍적인 알뜰폰 인기에 힘입어서 기존의 이용자까지 대거 이탈하자 알뜰폰 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고 나섰습니다. 통신사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영원요금제를 지속해온 알뜰폰 업체들은 속수무책이라는 입장입니다. 삼성과 LG, SK와 현대차 등 국내 4대 그룹이 미래사업의 승부처로 AI를 낙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합니다. 고급 인재와 기술 선점을 위한 총력전이 전망되는 가운데 학계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저변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너는 취재기자와 함께 경제계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전한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분기에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았었던 미국의 인텔사가 생산 설비 부분에 32조 원을, 무려 32조 원을 과감하게 배팅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번 투자가 우리 반도체 업계에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꽤나 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사죠. 미국의 인텔이 이스라엘에서 이 32조 원의 규모의 공장 설립에 나섭니다. 이번 투자는 이스라엘 내에서도 역대 최대 외국인 투자 사례로 기록됐는데요. 이스라엘 정부 측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2027년 완공될 이번 공장은 이스라엘 경제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라는 입장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예. 인텔 측은 세부적인 투자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제조 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라는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 실제로 인텔은 수십 년간 이스라엘 유망업체에 투자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업계에서는 인텔이 하반기 시황 회복을 앞두고 생산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는 삼성전자의 초격차 전략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네, 삼성에서 항상 쓰는 그 초격차 전략이라고 하면은 보통 기술력 측면에서 이야기하기 마련인데 이번에 말하는 초격차 전략은 아무래도 생산 능력 측면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국내외 업체들의 대대적인 감산에도 추격차 전략을 유지하면서 올해 들어서야 감산을 본격화했는데요. 이는 이재용 회장의 기조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마이너스가 나도 설비 투자에선 절대로 아끼지 말라는 기조를 적극 피력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업황 회복기에 들면서 선도적인 기술력과 생산력을 앞세워서 퀀텀 점프를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경쟁사와의 격차를 더 크게 벌려놓겠다는 포석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에 이어서 인텔까지 이렇게 생산 설비에 힘을 주고 있는데 그만큼 반도체 업황의 이제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양대 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도 이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는 일찍이 먼저 삼성보다 감산에 나섰었잖아요. 그래서 좀 상황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SK 하이닉스가 과연 삼성처럼 생산 설비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까요?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생산 설비 투자 경쟁에 즉각적으로 뛰어들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예. SK 하이닉스는 일찍이 지난해 감산을 진행하면서 올해 설비 투자를 50%가량 감축하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은 하이닉스의 사업 구조상 불가피했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전체 매출의 대부분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비메모리와 파운드리 부문으로 다각화 노력을 이어온 삼성전자와는 대조적인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장비 업계에선 하이닉스의 장비 수주가 급격히 빠졌다면서 내년까지 정상화되긴 힘들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정욱 카이스트 교수는 반도체 사업은 설비 투자 없이 지속하기가 어렵다면서 반전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업계를 향한 여러 기대와 전망이 뒤섞이고 있는데요. 인텔의 이번 투자가 생산 설비 경쟁에 불을 붙일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하이닉스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분위기가 좀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이닉스의 주가는 3%가 넘게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지는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은요. 게임 업계 소식 좀 알아보죠. 자, 반가운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 그동안 신작을 기다려왔던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 기자, 게임 업계 신작 발표 시즌이 이제 돌아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게임 업계가 여름철을 앞두고 신작을 대거 출시할 예정입니다. 통상적인 계절 특수에 더해 중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평가받는 판호 개방까지 여러 호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업계 맏형인 넥슨은 게임 서브 브랜드인 민트 로켓에서 하이브리드 해양 어드벤처 신작인 데이브 더 다이버를 28일 출시할 예정이고요. NC소프트가 11년 만에 선보이는 새 IP인 TL도 글로벌 베타 테스트를 통해 담금질에 들어갑니다. 컴투스도 과거 게임빌 시절 제작한 MMORPG인 제노니아의 신작을 내놓으면서 오랜 팬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네오위즈는 캠프세이니가 개발한 신작 모바일 RPG인 브라운 더스트 2를 22일 국내외로 출시합니다. 이 작품도 사전 예약 2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한 기대작이고요. 하반기에도 여러 신작이 쏟아집니다. 네. 넷마블은 7월부터 수집형 RPG인 신의 탑 새로운 세계와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인 그랜드 크로스 에이지 오브 타이탄 등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3분기 MMORPG RS 라이즈 오브 가디언스를 국내에서 출시합니다. 네, 게임 업계 신작 발표 소식은 뭐 게임 유저들뿐만이 아니라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도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지지부진했던 게임주를 향한 기대감도 업계에서 좀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증권가는 게임주의 반등을 기대하는 분석을 일제히 내놨는데요. 올해 게임주는 전년보다 크게 하락하면서 고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넷마블은 1년 전보다 주가가 20% 넘게 하락하기도 했고요. 특히 거대 시장인 중국에서 판호 발급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 사드 사태 이후 판호 발급을 거부해온 중국 정부가 최근 다시 개방할 조짐을 보이면서인데요. 펄어비스의 경우 최근 검은 사막의 중국 출시를 위해서 현지 소규모 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는 기나긴 코로나19 터널에서 벗어나 이제야 정상 궤도에 들어왔다는 입장인데요.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당시 늘어난 재택 업무로 지연됐던 신작 출시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글로벌 게임사들의 대작들도 같은 기간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리스크가 좀 있긴 한데요. 예. 흥행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프레임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통신업계에 관한 소식인데요. 요즘 주변에 알뜰폰 사용하신 분들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알뜰폰 하면은 뭐 엄마폰, 할머니폰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요즘 그것도 다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알뜰폰 하던 업계가 최근에는 알뜰폰 업체를 견제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정 기자, 이렇게 갑자기 돌아선 이유가 뭘까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알뜰폰의 선풍적인 인기가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기 때문에 견제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최근 알뜰폰 영원 요금제가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지난달에는 알뜰폰으로 갈아탄 통신 3사 이용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통신 3사로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위기를 맞이한 셈입니다. 네. 이에 SK텔레콤과 LG U+는 알뜰폰 업체들에게 지급해온 영업 보조금을 지난달 20만 원대에서 이달 10만 원대로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통신사는 자사망을 임대한 알뜰폰 업체로부터 망사용료를 받으면서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일종의 판매 장려금격인 영업 보조금을 제공해 왔는데요. 업계는 조만간 KT도 보조금 감축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듣자 하니 결국에는 뭐 수익성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통신 3사가 내놓은 최근에 내놓았죠. 청년 요금제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무관하지 않습니다. 통신 3사가 이달부터 2030 세대를 겨냥해서 내놓은 청년요금제가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몰이 중인 알뜰폰과 상충된다는 분석이 여러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예. 현재 알뜰폰 신규 가입자의 70%가 2030 세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장기 고객을 묶어두기 위해서는 알뜰폰 주기기가 불가피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좀 영세한 소상공인 영세한 알뜰폰 업자들에게는 이번에 보조금 반토막이라는 조치가 상당히 이제 치명적인 타격으로 올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 영업 보조금을 받은 알뜰폰 업자들은 마진이 줄더라도 고객을 늘리기 위해서 평균 6개월간 통신요금을 면제하는 영원요금제를 잇따라 출시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보조금 삭감으로 영원요금제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실제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80여 개에 달했던 영원요금제는 이달 18일 기준 31개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네. 심각한 상황인데 양측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네, 있더라도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입니다. 예. 알뜰폰 업계는 자체적으로 여러 요금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현재 알뜰폰 업자들은 과금 등에 필요한 전산 설비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요금제를 설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신 3사에 의존해 요금제를 단순히 재판매하는 구조인데요. 이러한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경제적이고 구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부는 전상망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가의 미래 산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대기업들이 AI를 본격적인 사업의 범주 안에 지금 편입시키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 기자, 국내 4대 그룹 모두 지금 AI 역량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삼성과 LG, 현대차, SK 등 4대 그룹이 AI 인재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핵심 경쟁력인 AI 역량을 선점하겠다는 목표인데요. 특히 삼성과 LG가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은 향후 5년간 반도체, 바이오, AI, 6G 통신 등에 45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 중 AI는 전 세계 7개 지역에서 인재 육성과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LG도 지난 2021년 AI 인재 확보를 위해 3년간 2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올해 그룹 계열사에 1,000명의 AI 전문가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기업형 벤처 캐피탈인 LG 테크놀로지 벤처스는 AI 관련 글로벌 기업 총 14곳에서 576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SK도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 주요 계열사와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국내 최초 데이터용 AI 반도체인 사피온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도 해외에 AI 연구 조직을 설립하는 등 투자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 등 주력 사업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인데요. 다만 전반적으로 AI는 아직 미래 기술 범주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 즉각적인 수익 창출이 어려운 분야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기술 발전과 그 적용 속도가 지금 빨라지는 만큼 선제 대응이란 점에 기대감을 걸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중장기적인 계획이 우선돼야 된다는 지적도 제기가 됐는데요. 문송천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하드웨어로 일궈온 IT 강국 이미지가 지속되기 위해선 한참 떨어지는 소프트웨어 역량을 키워야 한다면서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네, 특히나 뭐 AI 인재가 우리나라에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AI 기술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국가 차원에서도 좀 나서서 아낌없이 지원하고 인재 육성을 위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다섯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재계 소식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재계에서 최근에 해외 자회사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는 이른바 리쇼어링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추세가 최근에 도드라지고 있어요. 이유가 좀 따로 있을까요? 네, 기업으로선 긴급한 차입을 줄이면서 재무 건정성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해외 법인 배당금을 국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만큼 현금 확보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셈인데요. 특히 올해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먼저 과세한 배당금에 대해선 금액의 5%만 국내에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과거 해당 국가 국내에서 모두 과세한 뒤 일정 한도 내에서만 외국 납부세액이 공제된 점에 비하면 꽤나 파격적인 혜택이라는 게 업계 중론인데요. 네, 이번에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문턱이 낮아진 거군요. 맞습니다. 예. 예. 이에 현대차그룹은 최근 주요 계열사 해외 법인의 본사 배당액을 전년 대비 4.6배로 늘려서 유입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차 생산 부문과 플랫폼 개발 측면에서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삼성전자도 올 1분기 해외 법인 배당금 수익인 8조 4,400억 원을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니 66배나 늘어난 구조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자본 리쇼어링은 기업들에게 큰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으로부터 배당하는 수입이 증가하면서 본원 소득 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는 추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자동차 시장의 동향을 알아볼 수 있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최근에 전기차로 전환되는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 기자, 실제로 이와 관련한 조사가 있었는데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디젤 같은 내연기관차가 강세였던 수입차 시장이 변하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수입차 비중이 내연기관차 시장의 수입차 비중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중 24.6%가 수입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연기관차 내 비중이 11.4%에 불과한 점에 비춰봤을 때 이미 대세가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보다 앞서 출시된 하이브리드 차의 비율은 30.1%로 내연기관차의 수입차 비율을 크게 앞질렀고요. 현재 테슬라와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등이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현대차와 기아에서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맞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고가 위주의 수입차 라인업에서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관련 생태계가 급속도로 팽창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일곱 번째 소식, 경제 뉴스로 넘어가 보죠. 김밥과 짜장면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서민 음식들의 가격이 지난 5년 새에 40%나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률은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안정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또 수치를 보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서민들이 즐겨 찾는 외식 메뉴가 최근 5년간 최대 40%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품목의 지난달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은 5년 전보다 28.4% 상승했습니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김밥인데요. 5년 전보다 무려 46%가량 상승하면서 고물가 현상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같은 기간 짜장면 가격은 40.5% 오르면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만 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달 8개 외식 품목 중에서 만 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먹을 수 있는 외식 메뉴는 김밥과 짜장면, 칼국수, 김치찌개, 백반 등 4가지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러한 물가 상승 추세는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전기료 상승 등 대내외적인 악재가 겹쳐 있기 때문인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외식 물가 지수는 2020년 12월 이후 30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식생활 부담이 커지면 아무래도 서민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민심 달래기에 직접 나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KBS와의 인터뷰에서 6월에서 7월 중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서민 음식을 대표하는 라면의 가격도 기업들이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는데요. 전기세에 대해선 국제 에너지 가격의 하락세를 이유로 들면서 점진적인 개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소주 가격 올린다고 해서 정부에서 못 올리게 하더니 이번엔 또 라면입니다. 맞습니다. 네, 어쨌든 뭐 서민에겐 다행이지만 소주하고 라면 업계에서는 울상을 짓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주식시장 보니까 라면의 대표주들이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는 6%가 넘게 하락했고요. 그리고 삼양식품도 7%가 넘게 결국에는 하락했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8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자, 마지막은 건설 부문에 관한 소식인데요. 정부가 신탁사가 시행하는 지금 재건축 사업 기간을 2년에서 3년 단축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이 재건축 절차에 속도가 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업 내용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네. 그동안 단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재건축 활성화를 추진해온 정부가 신탁 방식을 활성화하기로 가닥을 잡은 건데요. 조합의 내부 갈등 혹은 전문성이 부족해서 재건축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신탁 재건축은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 신탁사를 통해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조합 방식처럼 주민들이 모여서 직접 진행하는 형태와 달리 신탁사에 사업을 맡기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기존 방식처럼 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어서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공사와 조합이 공사비 인상 문제로 갈등을 겪는 사례도 방지를 할 수 있고요. 정부는 신탁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계획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재건축 사업 속도를 2년 이상 단축할 경우 빠르면 10년 안에 준공되는 단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조합 방식이 평균 13년가량 소요되는 점에 비춰볼 때 도드라진 효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향후 사업의 향방은 주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신탁사는 분양 대금의 1에서 2%가량의 수수료를 받는데요. 이 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신탁사의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탁 시행 재건축 사업의 표준 계약서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경제계 주요 이슈들 프라임 이슈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전한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